자, 맨유는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 분위기도 안 좋고요. 왜 안 좋은지 한번 우리가 시즌 시작 전부터 좋아요. 타임을 그려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타임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성적부터 봐야죠. 리그 4위, 4승 1무 1패. 이것만 봤을 때 막 심각하다 까지는 아니지만 네, 13득점 5실점입니다. 뭐 득실 밸런스도 뭐. 자, 이제 28일 한국 시간 28일 오전에 있을 팰리스하고 브라이튼 경기 결과에 따라서 지금은 4위지만 5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고요. 챔피언스리그는 지금 일단 1패로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영보이즈한테. 그렇죠. 1대2에 이제 역전패를 당했었고요. 1라운드 리즈전부터 보죠. 5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때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공존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왔고, 그렇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약간 이 세컨톱에 가깝게 중앙 침투 위주로 배치가 되면서 좋은 득점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어떤 전술은 4-3-1-2처럼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공격적으로 솔샤르가 이런 플랜을 들고 나왔구나. 중원의 숫자를 늘려서 상대의 대인 압박을 풀어나올 수 있는 어떤 대응 전술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페르난데스의 득점력을 더 극대화하는 전술을 짰구나. 네. 라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리즈이기 때문에 대인 수비를 공략하는 파회가 먹혔다라는 분석도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이날도 실점이 1실점뿐이어서 그렇지 약간 삼선이 불안하다. 왜냐하면 프레드만 수비 시에 덩그러니 남아있었으니까. 이 얘기들이 이때도 좀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예상 그대로 결국 우려했던 그대로 2라운드 소튼전 이 덕현이 형 중계하셨었죠? 안 좋았어요. 3라운드 울버햄튼전 두 경기 다 안 좋았어요. 1승 1무의 성적이었지만 경기력이 불안했습니다. 안 좋았어요. 특히나 울브스전은 울브스의 결정력이 따르지 않아서 그렇지 맨유는 그때 카바니 넣어서 카바니 그린우드가 약간 역동적으로 하다 결국 그린우드가 결승골을 넣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라운드 3라운드 소튼전 울브스전은 경기력이 조금 불안했다. 딱 그거였어요. 형철이가 지금 얘기한 거. 삼성은 이렇게 불안하고 소튼 압박 개세게 때린 팀인데 이거 모르고 지금 멤버 짜왔네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4라운드 이제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나고 4라운드 뉴캐슬전입니다. 호나우두 복귀에 힘입어서 4대1 대승을 거뒀어요. 근데 이날도 경기를 보면 마티치가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물론 이제 뉴캐슬이 솔직히 생막시맹이랑 알미론 막는 선수가 쉽지 않아요. 부담스러워. 그건 맞아요.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수들이에요. 수비에 있어서 개인의 역량을 떠나서 팀의 조직적인 형태가 마티치에게 너무 많은 수비 부담을 안겨줬고 또 마티치만 그 삼선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서 마티치 역시도 아무래도 기본적인 수비 대용을 갖추는 부분에서 개인의 어떤 위치 선정이나 기동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삼선이 불안하다는 시선이 이 뉴캐슬전에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주중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로 갑니다. 영보이스 원정 가서 완비사카가 퇴장을 당하면서 빌미를 제공했고 팀은 1대2로 패배를 당했어요. 근데 이날도 솔샤르가 보여줬던 호나우두와 페르난데스를 경기 중에 빼고 그래. 마티치와 마시아를 후반전에 교체로 넣었던 것. 약간 좀 그리고 결국 이 한 명 열세라고는 하지만 중원을 그냥 생략한 채로 수비 5명 세우고 나머지 공격 세워서 볼 잡으면 그냥 무조건 롱볼 때리는. 그러니까 점유가 안 되니까 영보이스가 계속 몰아치다가 결국 역전골까지 넣은 거거든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뭐 링가드의 결정적인 패스미스가 있긴 했지만 네. 그것도 저는 압박의 결과물이라고 봐요. 이 경기 진 건 두 개 때문이에요. 완비사카 퇴장, 링가드 패스. 근데 경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좋았냐? 그것도 아니니까. 솔샤르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뭐 수적 열세를 떠나서 맞아. 왜 이렇게 교체를 짰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중앙 미드필드를 너무 신경 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5라운드 웨스트햄전 링가드의 한 방 덕분에 역전승을 거뒀고 그리고 마크노블 넣었으면 그렇죠. 마크노블이 위험했어요. PK 실축을 했고 물론 이 경기에 대해서는 맨유가 PK에 대한 어떤 판정에 대해서 맞아. 조금 그건 굉장히 이 빡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데헤아가 또 멋진 선방을 해내면서 2대1 승리. 근데 내용은 불안했습니다. 자, 카라바오컵 웨스트햄전 사실 이날도 그 노블의 장면이 PK 논란이 있긴 맞아요. 해요. 있어요. 그 링가드 그 이거 나는 네. 그것도 나와야 된다고 나와야 봐. 난 빼박 PK라고 나와야 된다고 봐. 근데 뭐 어쨌든 카라바오컵이기 때문에 뭐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이날은 0대1로 졌고요. 자, 이번 주말에 있었던 6라운드 빌라전도 0대1로 패했습니다. 처음에는 맨유가 두들기는 듯했지만 갈수록 빌라의 어떤 좁은 간격을 파괴하지 못했고 결국 빌라에게 마지막 상황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했는데 후반전에 위기 상황이 수비 시에 되게 좀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수비가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자, 기록을 떠나서 이제 기록을 좀 정리해보면 최근 전체 대회 5경기 2승 3패입니다. 너무 안 좋죠. 7득점, 5경기 7득점에 6실점. 너무 안 좋죠. 네. 올 시즌 경기에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던 멘트들의 공통점이 수비 불안이에요. 그래. 이 수비 불안을 얘기하는데 근데 정작 바란과 맥과이어, 루크쇼가 있는 백4 라인 내에서의 수비가 실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수비 라인 자체는 잘 버텨냈고 우리가 킹가스로 바란까지 다뤘을 정도로 라파엘 바란은 적응기 없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월클은 월클이다. 그래. 네.
파트너 맥과이어가 약간 좀 흔들리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잘할 땐 잘하고 약간 좀 지쳐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파트너 바란이 받쳐주면서 백포 수비 자체는 완비사카 쪽의 초반 폼이 너무 안 좋았던 거 제외하고는 크게 실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수비 실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또 삼선에 있구나 라는 점을 우리가 이 시즌을 정리하면서 계속 확인해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삼선에 어떤 영입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압박 시에 간격 조절을 못하는 그거는 감독이야. 네, 이거는 감독이죠. 솔샤르의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결국 이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술적인 부분에서 솔샤르에게 공수 양면에서 모두 짚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중원 활용 능력이 어쩌면 솔샤르는 약점일 수 있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우리가 솔샤르가 이제 정식 감독으로 첫 시즌이 되었던 2019-20 시즌에 그때 보여줬던 전술을 보면 라볼피아나를 썼었어요. 맞아요. 마티치가 백스리로 내려오죠. 내려오고 그럼 포그바만 그 위에 덩그러니 남죠. 그때 이 전술로 포그바랑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공존시켜서 맨유가 꽤 잘 나가는 듯 했습니다. 근데 딱 그때도 전술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경기가 소튼전 막판 시간대. 그래. 네, 그때 소튼이 후반전인가 갑자기 대응을 하면서 맨유가 좀 불안했었고 그 다음 경기가 제가 기억나는 게 빌라전이에요. 빌라전 때 빌라가 그때 오히려 맨유의 포그바 쪽에 대한 강한 압박을 주시하면서 후방 빌드업 압박하고 네. 그다음에 중원 압박하면서 약간 정줄을 놓더라고 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화력에 가려진 중원의 약점. 중원 전술의 약점이 그때부터 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게 또 소튼과 빌라, 올 시즌도 맨유를 좀 괴롭혔던 팀들이고 자 결국 보면 포그바 혼자만 마티치가 구성된 백스리의 위에 덩그러니 혼자만 있으니까 이쪽이 압박을 받으면 결국 위험해지는 거예요. 포그바도 결국 뺏기고 그러면서 역습을 좀 많이 내줬던 맨유였었고 결국 중원이 강한 팀 혹은 중앙 위주로 압박을 강하게 거는 팀에게 되게 고전해요. 예, 고전한다.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4-2-3-1 전술로 라볼피아는 안 쓰고 그냥 4-2-3-1 전술 형태로 빌드업을 한다고 해도 센터백 2명, 또 수비형 미드필드 2명, 이 4명은 그냥 고정적으로 후방 빌드업을 일단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봤던 솔샤르 감독의 어떤 팀의 빌드업은 이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좀 빌드업을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맥과이어의 어떤 롱패스라든지 린델로프가 파트너일 때는 또 린델로프도 간간히 전진 패스가 잘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개인 능력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완비사카처럼 빌드업 능력이 조금 좋지 않은 자원이 있는 그 우측 이 우측에서는 빌드업이 좀 매끄럽지 않았고 맞아요. 또 린델로프가 전진 패스는 중간중간 잘 넣는데 약간 볼을 좀 잡아둔 다음에 처리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역량이 이거에 좀 기대잖아요. 그러니까 닌델로프처럼 템포가 좀 늦는 선수들의 어떤 빌드업 처리가 단점으로 보이는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왼쪽은 개인 능력으로 풀 수 있어요. 왜냐면 룩쇼 같은 선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패턴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면 결국에 뭐 최근 축구는 좌우 밸런스에서 한쪽이 무너지면 이거 상대가 막기 쉬워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루크쇼가 이렇게 막 엄청 떠오르기 전에 맨유가 그 특히 뷔페 오기 전에 있잖아요. 4-2-3-1 전술에서 가장 비판받았던 게 빌드업이었어요. 그때도 프레드가 물론 이제 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프레드가 막 본인이 진두지휘하면서 빌드업을 하는 저 스타일은 아니고 마티치 왼발 빌드업이 그나마 좋긴 하지만 단점이 이제 있기 때문에 자주 쓰지 못하고 맥토미니도 빌드업은 좀 투박한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드업 패턴을 너무 못 짜준다. 그냥 센터백 2명, 수비형 미드필드 2명, 4명만 놓고 중앙 위주로 개인 역량의 빌드업만 나가니까 상대가 중앙 압박을 하면 여기서도 좀 위험한 상황들이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빌드업의 템포가 너무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맨유 팬분들이 그동안 아쉬워했었는데 이때 혜성같이 등장했던 게 루크쇼의 성장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영입. 그러면서 왼쪽은 좋아졌어. 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페르난데스가 그냥 아예 자기가 다 내려와가지고 빌드업을 아예 다 본인이 도맡아서 했었죠. 근데 브루노가 내려오면 그건 손해 아니야. 계속 너무 빌드업에 관여하러 내려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룩쇼가 만약에 부상으로 이런 식으로 빠져. 그러면 빌드업 나머지 한쪽도 완전히 그냥 사그라드는 건데. 이번에 빌라전의 쇼가 전반전 20분 만에 빠지면서 결국 그 뒤에 빌드업의 어떤 혈이 뚫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올 시즌 맨유의 페르난데스의 쓰임새는 3선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을 하는 올라운더보다 위쪽에 위쪽에 세컨톱에 가깝게 뜨고 있어요. 이게 페르난데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작 그러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솔샤르의 빌드업 패턴은 원래 문제가 있었지만 루크쇼와 페르난데스의 관여 덕분에 약간 가려진 측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루크쇼는 지금 어쨌든 좀 다쳤고 빌라전에 페르난데스는 위쪽에 있으니까 둘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결국 또 솔샤르 감독의 그 중앙에서의 어떤 빌드업 패턴의 어떤 전술적인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또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죠. 이게 이런 데가 불안하면 사실 다른 상황이 괜찮으면 내가 만약에 솔샤르다라고 하면 저는 안 좋아도 제이든 산초를 계속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적응시켜야 되거든요. 초반에 좀 헤매더라도 리그 템포에 적응을 시켜야 되잖아.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아직
완전히 녹아들지 못하는 선수를 과감하게 못 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 제이든 산초가 생각보다 트레이닝에서 존나 못하는지도 모르지. 근데 그래도 적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뭐 이게 얼마짜린데 지금 이렇게 서브에 내려놓나? 확실히 솔샤르가 자기가 그동안 많이 썼던 레시포드가 이 레시포드가 뭐 폼이 좋았고 아니고를 떠나서 라인 브레이킹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레시포드가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돼요. 상대를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상대 눌러줄 때 페르난데스가 굳이 위에만 머물 필요 없고 아래로 내려와서 올라운더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산초도 그러면 적응이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렇지. 포지셔닝을 위쪽에 하지 않고 도르트문트 때처럼 좀 자유롭게 내려오면서 3선에 가담될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뭔가 짜임새를 갖추길 솔샤는 원하겠지만 뭐 레시포드의 부상은 좀 불운한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솔샤는 얘기할 수도 있겠죠. 3선 선수단이랑 뎁스가 문제가 있다. 그 여기 레시포드 부상 때문에 좀 2선 플랜이 꼬였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감독들은 원래 이런 변수에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왜냐하면 모든 팀들이 다 그러한 부상 이슈를 안고 있고요. 모든 팀들의 감독은 자기가 원하는 영입이 100% 다 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샤르가 지금 당장 판을 못 짜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받을 부분이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번 시즌 사실상 모든 경기에서 수비하고 미드필드 사이의 그 밸런스, 간격 조절은 너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맨유 팬들이 그 태블릿 많이 보고 있잖아, 솔샤르가. 맞아요. 캐릭이랑 맥케나랑 같이. 그거 되게 빡쳐하더라고. FM만 하고. 그것만 쳐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엔진 돌린다 막. 원래 성적이 안 좋으면 모든 게 고가워 보여. 만약에 지금 맨유 막 전승 막 그러면 야 저거 막 비밀 태블릿 아니냐. 진짜 멋있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쩔 수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해보면 자 3선 선수들의 성향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프레드 맥토민이 다 좀 뛰어드는 형태의 압박 위주의 선수들이다 보니까 3선 어떤 보호를 하기엔 적합한 선수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강이 안 된 것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전술 문제. 수비하고 미드필드의 사이를 좁히지 못하는 전술도 문제가 있다. 여기에 솔샤르는 공격 시에도 중원 활용 능력과 중원 빌드업의 전술에 있어서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선수단 문제를 좀 별개로 두면 나머지는 결국 솔샤르의 미드필드 활용 능력에 조금 의문이 있다는 점이에요. 이걸 솔샤르가 이제는 극복하지 못하면 트로피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트로피를 따내기 위해서는 이 미드필드 문제는 무조건 극복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두 가지가 모두 극복되지 않으면 맨유 팬분들도 더 이상 인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와중에 이 경기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전에는 또 그린우드가 엄청 안 좋았어요. 안 되니까 난사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린우드가 이 경기에서 비판받을 만한 상황은 맞다고 하지만 이 선수를 막 뭔가 대놓고 얘기하기에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맨날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 선수가 뭐 몇 라운드째 이러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이 경기에서는 아쉽긴 하다. 지난 시즌 전반기가 좀 길게 부진했잖아요. 뭐 그때는 뭐 개인이 어떤 여러 가지 이슈가 다른 게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때 정도의 어떤 흐름이면 좀 부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한 경기입니다. 하필 그 빌라전에 터치가 좀 많이 안 맞았고 안 붙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안 되니까 자꾸 뭔가 더 자기가 뭐 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좀 안 트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편에 페르난데스 못 보고 욕심낸 장면이나 호날두가 있는데 드리블 계속 치다가 결국 스팅 타이밍이 좀 늦춰졌던 거 이런 어떤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냥 한 경기만 그랬다. 이날은 어쨌든 그린우드가 좀 아쉽긴 했지만 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솔샤르 감독의 어떤 능력은 더 올라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